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의 기본 개념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살펴볼게요. 얘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릴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학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 릴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엘리먼트를 가지는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된 엘리먼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의 셋에서는 엘리먼트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1, 3, 11, 4, 7 이렇게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진 셋이 있는데 이 셋은 중복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셋에서 엘리먼트들의 순서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 1, 3, 7, 4 이렇게 다른 순서로 표현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셋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수학에서 릴레이션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set A가 있고 set B가 있습니다. set A는 1과 2를 엘리먼트로 가지고요. set B는 P, Q, R을 엘리먼트로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set A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고르고 set B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골라서 그 두 개의 엘리먼트로 페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모든 페어의 조합을 수학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A와 B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set A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고르고 set B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골라서 그 A와 B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페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페어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 A, B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이렇게 가능한 모든 페어의 조합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가 왜 중요하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이 릴레이션이 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셋이 이렇게 하나, 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릴레이션은 바이너리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너리 릴레이션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A와 B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바이너리 릴레이션, 이 릴레이션은 지금 총 3개의 페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의 페어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 AB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셋이 2개였지만 만약에 셋이 계속 늘어나서 n개의 셋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set x1, set x2, set xn까지 총 n개의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먼저 얘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쭈쭈 해서 마지막에 곱하기 xn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때 릴레이션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까 앞에서는 집합이 2개였으니까 바이너리였지만 지금은 집합이 n개이기 때문에 NL이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NL이 릴레이션은 n개의 집합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의 릴레이션은 총 3개의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리스트로 이루어진 이 릴레이션은 n개의 셋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각각의 리스트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튜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튜플이라는 의미 자체가 몇 개의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튜플이라고 부르고 특히 지금은 n개의 집합에 대한 튜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부르냐면 n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릴레이션의 개념은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다. 혹은 튜플들의 셋이다. 이 셋을 집합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 튜플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학에서 릴레이션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이 릴레이션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셋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셋을 바탕으로 수학에서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이 셋은 도메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은 이렇게 엘리먼트 혹은 value라고 하는데 이런 값들의 집합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해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요.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는 이 도메인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튜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튜던트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학생 정보, 학생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튜던트 를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어떻게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도메인부터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의 학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학번 집합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스튜던트 i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름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human names라고 했고요. 몇 학년인지도 나타내야
나타내야 되니까 대학교의 학년 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1, 2, 3, 4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 2, 3, 4로 한정해서 이 도메인의 데이터 타입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의 이름을 University Grade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과 관련된 도메인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이름 집합을 Major Names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 집합을 도메인으로 정의를 했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폰넘버스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도메인을 바탕으로 이제 릴레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그렸던 그런 그림과 비슷한 형태로 최대한 수학적 모델과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메인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폰넘버스라는 게 두 번 나타납니다. 얘는 왜 두 번 나타나냐면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을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학생의 비상 연락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를 들어 학생의 연락이 계속 안 될 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 비상 연락망도 저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폰넘버스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그 학생의 비상 연락망,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겠죠. 그런 비상 연락망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이 폰넘버스 도메인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도메인이 같은 릴레이션에서 두 번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애트리뷰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도메인들이 이 릴레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그 수행하는 역할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애트리뷰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각 도메인마다 이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애트리뷰트의 이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 아이디스라는 도메인은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 그 학생의 아이디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휴먼 네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의 이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쭈쭈 애트리뷰트의 역할이 부여가 되고 끝에 이 두 개만 좀 더 살펴보면 이 폰넘버스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얘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역할로서 이 폰넘버라는 애트리뷰트가 이름으로 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도메인에 대해서 그 학생의 비상 연락처를 나타내는 역할로서 이 이머전시 폰넘버라는 애트리뷰트가 또 이름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트리뷰트의 의미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끝이 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도메인들이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어떤 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도메인마다 값들이 다 있을 거고 그 값들 중에서 실제로 데이터로서 존재하는 튜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는 이 튜플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죠. 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을 테이블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튜플들이 테이블로 표현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테이블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렇게 테이블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들 각각이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각 도메인에 대해서 이 릴레이션 안에서 부여된 역할 이름이 이 애트리뷰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그 애트리뷰트 각각의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그 각각을 튜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흔히들 테이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릴레이션에는 릴레이션 이름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주요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이 도메인은 밸류들의 셋 그러니까 값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아토믹한 값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값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메인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죠. 그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메인이 릴레이션에서 맡은 역할 이름을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애트리뷰트의 값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 리스트를 튜플이라고 하고요. 그 튜플에서의 일부 값들은 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널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릴레이션은 뭐냐? 이 릴레이션은 set of 튜플입니다. 그러니까 튜플들의 집합인 거죠. 그리고 이 릴레이션에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릴레이션의 이름을 릴레이션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가 뭔지 살펴볼게요. 얘는 릴레이션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이름과 애트리뷰트의 리스트로 표시가 되는데요. 아래에서 예를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릴레이션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또 괄호를 닫고 그 사이에 각
애트리뷰트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릴레이션 스키마를 표기하는 방식이고요. 따로 여기서 시각적으로 표기가 되지는 않지만 이 릴레이션 스키마가 의미하는 것에는 그 애트리뷰트와 관련된 컨스트레인츠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컨스트레인츠가 의미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그리 오브 릴레이션은 뭐냐? 여기서 디그리는 우리말로는 차수인데요.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그리 오브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튜던트와 관련된 릴레이션 스키마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애트리뷰트는 총 6개이거든요. 그럼 이때의 디그리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릴레이션 스테이트를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설명할 때는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실제 데이터, 실제 튜플들의 집합, 임의의 시점에서의 튜플들의 집합, 이것을 릴레이션 혹은 릴레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한정해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읽거나 혹은 문맥을 파악할 때 이 릴레이션이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릴레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런 튜플들의 집합으로서의 이 릴레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냐, 그것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묘한 의미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릴레이션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릴레이션이 개념적인 릴레이션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튜플들의 집합으로서 릴레이션이 의미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면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한 것, 이것을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있는데요. 이 스키마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스키마는 릴레이션 스키마들의 집합과 또 릴레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들 간의 인테그리티가 있거든요. 그 인테그리티와 관련된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이 스키마가 구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컨스트레인트와 또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는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지 않을 때 아이오닉을 더 좋아해요. 좋다. 아이오닉의 뒤바꾼 세상.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파악이 되셨을 거고 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릴레이션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릴레이션은 중복된 튜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릴레이션의 개념 자체가 튜플들의 집합, 셋이기 때문에 이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튜플인데 그 튜플의 모든 값들이 동일한 그런 튜플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애트리뷰트의 부분 집합을 키로 설정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는 이 아이디를 통해서, 스튜던트 아이디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각 튜플을 유니크하게 구분되어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릴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순서로 표기를 했지만 이런 튜플들 간의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다고 이 릴레이션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정의에서는 이 튜플들을 어떤 순서로 표시해야 되는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튜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에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네임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순서를 오더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튜플에서 애트리뷰트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트리뷰트는 어터믹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터믹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터믹이라는 뜻은 원자적인,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드레스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값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특별시의 시, 강남구의 구, 청담동의 동은 쪼개질 수 있는 애트리뷰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가 하나로 묶어진 것을 컴파짓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어터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라서 따로따로 애트리뷰트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메이저를 보시면 이 사람은 복수 전공이에요. 그래서 컴공을 전공을 했고 디자인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을 나눠서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이제 추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애트리뷰트는 아토믹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널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 널의 의미는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값이 존재하지만 아직 그 값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을 때 이 널이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 토익 점수를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토익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토익 점수를 저장을 했을 때 여기 널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널이 의미하는 값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토익을 한 번도 시험을 치지 않아서 그래서 값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시험을 쳤지만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누락이 됐거나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널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의 편입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또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편입하기 전에 어떤 대학에 있었는지의 정보를 저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널의 의미는 아예 편입을 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혹은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한 학생인데 그 정보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널의 의미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널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슈퍼키를 살펴보면 릴레이션에서 튜플스를 유니크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니크하다라는 거죠.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 셋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레이어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얘는 애트리뷰트를 ID, 선수 이름, 그 선수가 속한 팀의 ID, 선수의 등번호, 그리고 그 선수의 생일,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릴레이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의 슈퍼키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릴레이션의 정의 자체가 중복되는 튜플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애트리뷰트 셋을 가지면 그 자체가 슈퍼키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선수들의 아이디와 선수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애트리뷰트 셋도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슈퍼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 자체가 선수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아이디일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포함하는 애트리뷰트 셋이면 어떤 것이든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슈퍼키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보시면 이름과 팀 아이디 그리고 그 선수의 등번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팀에서는 같은 등번호가 있을 수가 있지만 같은 팀 안에서는 서로 고유한 등번호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팀마다 부여된 아이디는 고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통해서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어떤 어트리뷰트 셋이더라도 얘는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키의 개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캔디데이트 키는 뭐냐? 얘는 일단 슈퍼키예요. 그 슈퍼키에 어느 한 애트리뷰트라도 제거하면 더 이상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 없는 슈퍼키를 캔디데이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편하게 그냥 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니멀 슈퍼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아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까 그 플레이어 릴레이션 있잖아요. 그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캔디데이트 키는 뭐가 되냐면 이 아이디, 요 아이디가 되거나 아니면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합친 이 어트리뷰트 셋, 얘가 캔디데이트 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애트리뷰트를 나눌 게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나눠서 얘 하나만 독립적으로 또 얘 하나만 독립적으로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 안에서도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같은 등번호를 가지는 선수들이 서로 다른 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하나하나는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합친 이 애트리뷰트 셋이 캔디데이트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프라이머리 키는 뭐냐? 릴레이션에서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선택된 캔디데이트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내가 아이디를 가지고 이 튜플들을 식별을 하겠어. 그러면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팀 아이디와 백넘버의 조합으로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겠어.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제는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프라이머리 키를 고를 때는 애트리뷰트 숫자가 적은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골라요. 그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니크 키는 뭐냐?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되지 못한 캔디데이트 키를 유니크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얼터네이티브 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되면 그 애트리뷰트는 언더바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 밑에 언더바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지금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되지 못한 이 팀 아이디 백넘버 애트리뷰트 셋은 유니크 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포레인 키는 뭐냐? 다른 릴레이션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애트리뷰트 셋을 포레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봤던 플레이어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과 관련된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이디 그리고 그 팀의 이름, 그 팀의 감독 이렇게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foreign key는 뭐냐면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의 팀 아이디가 foreign ke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아이디는 얘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팀 아이디가 foreign key가 된다. 그래서 이 foreign ke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onstraints, 얘가 뭔지 살펴볼게요. constraints의 의미는 뭐냐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릴레이션들이 언제나 항상 지켜줘야 되는 제약사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implicit constraints가 있는데요. 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constraints입니다.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은 중복되는 튜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constraints가 있고, 그리고 또 릴레이션 내에서는 같은 이름의 attribute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constraints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constraints가 있는 반면에 스키마와 관련된 constraints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DDL,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통해서 스키마에 직접 명시할 수 있는 constraints인데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explicit constrain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베이스드 constraints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도메인과 관련된 constraints인데요. 얘는 뭐냐면 attribute의 value는 해당 attribute와 연결되어 있는 도메인에 속한 value들이어야 한다, 이런 constraints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 student라는 릴레이션에서 grade attribute가 있는데 얘는 1, 2, 3, 4학년을 표현하는 attribute잖아요. 그러면 이 attribute에 100학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이라는 값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constraints를 도메인 constraints라고 하고요. key constraints는 뭐냐면 서로 다른 튜플은 같은 밸류의 키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student에서 이 id가 primary key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서로 다른 튜플이잖아요. 하나는 홍진호에 대한 튜플이고 하나는 손흥민에 대한 튜플인데 얘가 키가 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key constraints를 통해서 제약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null value constraint인데요. 어떤 애트리뷰트가 null을 값으로 가질 수 없다, 그래서 not null이라고 명시가 됐다면 그러면 어떤 튜플도 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null을 값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 constraint를 위반한 거죠. 폰 넘버가 not null로 명시가 됐는데 지금 최민정 선수의 핸드폰 번호가 null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null value constraint를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entity integrity constraint라고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primary key는 value에 null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primary key는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인데, 근데 거기에 value가 null이 될 수 있다면 여러 튜플들이 그 primary key에서 null을 값으로 가진다면 더 이상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entity integrity constraint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가 있습니다. 얘는 foreign key와 관련된 constraint인데요. foreign key와 primary key는 도메인이 같아야 하고, 또 이 foreign key가 primary key에 없는 value를 값으로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제약사항이 바로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player relation의 team id가 team relation의 이 id를 reference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세 번째 튜플에서 이 team id 애트리뷰트에 team23을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team relation에 가서 이 team023이라는 id가 있는지 보니까 여기에 그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를 위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foreign key에 있을 수 있는 값은 반드시 그 foreign key가 참조하고 있는 primary key에 존재하는 값을 참조해야 된다. 이것을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onstraint를 두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일치된 형태로 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들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서비스 단에서 구현을 하다 보면 이 constraint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로 이제 에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잘못 입력했다, 이 constraint를 위반하는 값을 입력을 했다, 혹은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했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익셉션을 받게 되고 그 익셉션을 잘 핸들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릴레이션은 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것을 이해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SQL을 살펴볼게요. 이 SQL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이 랭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광고로 끊김없이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즐길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엔 DB 스케마 설계를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자, 먼저 첫 번째로 중복 데이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IT 회사의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직원의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임직원의 이름, 생일, 직군, 연봉, 그리고 그 임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와 부서의 이름, 그리고 부서의 리더 아이디까지 이렇게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라이트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트라는 것은 인설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추가할 때, 그러니까 인설트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살펴볼게요. 이거를 인설션 어노멀리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의 인플로이 아이디는 1이 됐고, 그 다음에 생일 정보, 직군, 연봉 정보를 다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메시는 개발팀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 아이디는 1001이 되고요. 그 부서의 이름은 데브라는 이름이고,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이제 이 메시의 아이디, 그러니까 메시가 이 부서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의 아이디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또 다른 임직원의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호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이분의 인플로이 아이디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고, 진호라는 분도 개발팀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팀의 아이디와 개발팀의 이름, 그리고 리더의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볼게요. 얘는 지금 중복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개발팀 소속이 되면서 개발팀의 아이디, 개발팀의 이름, 그리고 개발팀의 리더 아이디까지 모두 중복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저장 공간을 낭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복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dev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dev가 아니라 오타가 나가지고 DEB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같은 개발팀 소속인데 진호의 개발팀 이름은 DEB가 되고 메시의 개발팀 이름은 DE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중복된 데이터는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은 건데, 지금 테이블 설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했다 보니까 이런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추가로 또 입력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아직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임직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젠이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로이 아이디와 생일, 직군, 연봉 정보를 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아직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서와 관련된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널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널 값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한 널 값은 적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테이블의 스키마 상황에서는 아직 부서를 배정받지 못한 임직원의 정보를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널 값으로 입력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널 값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거냐면 임직원이 한 명도 없는 부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키마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QA,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의 품질을 검증하는 부서를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QA팀의 이름과 그 QA팀의 아이디와, 그리고 아직 이 부서에는 소속된 임직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테이블은 임직원 정보도 한 번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임직원 정보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냐,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널로 또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로 넣어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왜 널이 아니냐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는 널을 값으로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임시로 이렇게 인플로이 아이디 자리에 4라는 값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부서원이 존재하지 않는 QA 부서를 이 테이블에 입력을 하고 싶으면 결국 QA 부서 저장용 로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임직원과 관련된 애트리뷰트에는 모두 이렇게 널로 넣어주게 되고, 심지어 인플로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는 이 부분은 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4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서 얘가 뭔가 매끄럽지도 않고 또 널 값도 많이 쓰게 되는 이런 형태로 부서 정보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QA 부서에 첫 임직원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 임직원의 이름이 유진이라고 한다면 그 유진이라는 임직원 정보를 이렇게 새로운 튜플로, 새로운 로우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진이 속한 부서 아이디는 1002가 되고 그 부서의 이름은 QA가 되고 유진이 그 부서의 리더가 됐기 때문에 유진의 아이디를 이렇게 리더 아이디에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QA 부서에 처음으로 새로운 부서원이 한 명 들어오게 되면서 부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넣어뒀던 이 정보는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는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서 정보 하나 관리하는 게 처음에 부서용으로 하나 저장해놨다가 그 부서에 새로운 임직원이 최초로 들어오면 이 튜플은 또 삭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설션 오노멀리스를 살펴봤고요. 테이블 설계가 잘못되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잘 살펴보면 두 개의 관심사가 한 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테이블은 임직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또한 이 테이블은 부서의 정보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별개의 관심사가 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이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가 한 테이블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테이블을 설계할 때 관련 있는 하나의 관심사만 묶어서 테이블로 설계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테이블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테이블이 하나가 생기고 부서 테이블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임직원 테이블에는 employee ID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 부서 테이블에는 이 부서 ID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직원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ID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이 프라이머리 키를 레퍼런스하는 foreign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임직원을 추가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임직원을 추가를 했을 때 이 employee 테이블에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deployment ID만 잘 챙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먼이라는 임직원이 아직 부서를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임직원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얘만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이먼이라는 임직원이 개발팀 소속이다. 그러면 사이먼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입력할 때 여기에 이렇게 개발팀 아이디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결하고 널 값도 적게 쓰게 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 쪽은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부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 아직 소속된 임직원은 없는 새로운 부서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서를 새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부서 아이디와 부서의 이름과 그리고 아직 그 부서에는 아무도 소속된 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잘 설계를 하게 되면 중복된 데이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설션 어노멀리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딜리션 어노멀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합쳐서 설계되어 있다면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예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테이블 스키마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에서 유진 정보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튜플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진은 QA팀에 남아있는 최후의 1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진 정보를 삭제하게 되면서 이 QA 부서에 대한 정보 자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진 정보만 삭제했을 뿐인데 애꿎은 부서 정보까지도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 유진이 QA팀에서 최후의 1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진 정보를 담고 있던 이 튜플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진과 관련된 정보만 널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QA 부서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살아남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매끄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employee ID가 5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직원의 아이디가 5라는 건데 사실 얘는 임직원의 정보를 저장하려고 남겨둔 게 아니라 QA 부서 때문에 이렇게 남겨둔 거라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널 값도 많이 쓰게 돼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관심사별로 테이블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계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때 이렇게 유진 정보를 삭제를 해주게 되면 employee 테이블에서만 이 튜플이 사라지게 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는 리더의 아이디만 널로 바꿔주면 되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돼서 결국 이 QA 부서의 정보는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면서도 깔끔하게 이 유진에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딜리션 어노멀리스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업데이트 어노멀리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예제입니다.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따라서 스키마를 설계했을 때 그때 업데이트를 할 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개발팀의 부서 이름이 원래는 dev였는데 dev1로 변경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 다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진호라는 튜플에 대해서만 이 개발팀의 이름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진호만 이렇게 개발팀의 이름이 dev1로 업데이트 됐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현상은 보시면 부서의 불일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둘 다 사실은 같은 부서 소속인데 메시의 튜플에서는 개발팀 이름이 dev로 되어 있고 진호의 튜플에서는 개발 부서의 이름이 dev1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이 따로따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발팀의 이름을 바꿔주고 싶을 때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dev1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어노멀리스를 살펴봤습니다. 인설션 어노멀리스, 딜리트 어노멀리스, 업데이트 어노멀리스, 이렇게 세 가지 어노멀리스를 살펴봤는데 테이블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세 가지 어노멀리스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 스퓨리어스 튜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스퓨리어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짜 튜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사진을 촬영하는 회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를 했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테이블은 그 사진 촬영 회사에 있는 부서와 그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 번에 한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를 보시면 부서의 아이디가 있고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고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어디서 사진 촬영을 할지 그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그 부서의 이름과 그 부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로케이션 정보를 저장하는 애트리뷰트,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보셔도 이 두 개의 테이블 설계가 조금 이상하죠. 사실 디파트먼트 네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디파트먼트 네임은 따로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테이블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 1001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필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0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피카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3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무비무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매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기 편하려고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셋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서 아이디가 1001인 그 부서의 이름은 필름이고 1002는 피카츄고 1003은 무비무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인을 해줄 거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내추럴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조인은 우리가 조인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따로 조인 컨디션을 명시하지 않아도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에서 똑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이퀄리티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각각의 테이블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게 이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는 애트리뷰트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두 개의 애트리뷰트 가 같으면 각각의 튜플이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과 테이블 이름 사이에 이렇게 내추럴 조인만 적어주면 이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이름이 같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퀄리티 조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냐, 예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추럴 조인의 결과는 이렇게 4개의 튜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2개의 튜플이 추가가 돼서 총 6개의 튜플을 가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에서 이 튜플과 이 튜플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시켜서 보면 지금 이 2개의 튜플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4개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똑같은데 디파트먼트 네임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결과는 이상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둘 다 1001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디파트먼트 네임도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은 다른 튜플들에서도 발생합니다. 어떤 튜플이냐, 지금 이 2개의 튜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도 보시면 이 4개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해요. 모두 같은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부서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하죠. 왜냐하면 둘 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1002인데 디파트먼트 네임은 이렇게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이 현상이 왜 발생을 했냐, 앞으로 돌아와서 내추럴 조인을 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됐을 때 지금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둘 다 똑같은 애트리뷰트
애트리뷰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 로케이션 이름을 기준으로 이퀄리티 조인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튜플에서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 튜플도 보면 얘와 이렇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튜플과 또 이름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도 하나 나오고 요런 결과도 하나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하나 나오고 또 요런 결과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6개의 튜플을 가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튜플은 조인을 하면서 발생한 가짜 정보가 가짜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튜플을 스퓨리어스 튜플이라고 합니다. 조인을 하면서 원래는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짜 튜플은 왜 발생을 하는가? 결국 이렇게 테이블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3개로 나눠줘야 돼요. 부서 정보를 담고 있는 부서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프로젝트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 테이블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부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그 테이블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것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 건데요. 널값이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값이 있는 컬럼, 그러니까 애트리뷰트죠. 그 애트리뷰트 기준으로 조인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테이블을 조인을 했을 때 당연히 이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널값이 있는 컬럼에 애그리게이트 펑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값을 가질 수 있는 컬럼에 카운트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쓰게 되면 얘는 널값은 카운트를 하지 않고 널값이 아닌 값들만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컬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카운트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이렇게 에스터리스크와 함께 쓰게 되면 이때는 전체 튜플의 수를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널값이 많아지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불필요한 스토리지를 낭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스토리지의 용량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널값을 많이 쓰게 되면 1바이트라도 야금야금씩 스토리지 공간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해서 널값이 많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속성들끼리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관심사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넣는 것은 좋은 설계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조인을 수행을 했을 때 가짜 데이터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나 포레인 키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도록이면 널 값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테이블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때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조인을 하게 되면 성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러 테이블을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설계를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각 잡고 제대로 오피셜하게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는 건지 그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랄비만의 원형 헤드로 99.7% 더 강력한 플라그 제거. 오랄비 아이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다 보면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어렵게 공부해서 각각을 어떻게 코딩하면 되는지는 외우더라도 이런 패턴들이 실제 코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에 쓰는 건지는 정작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수업 자료 중에서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들어주지만 그 예시들이 실전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정작 코딩할 때는 쓰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런 디자인 패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리되
때 가능한 실전에 가까운 예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려면 객체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생성자나 상속, 인터페이스 등 객체 지향 개념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렴풋이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객체 지향 요소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디자인 패턴들을 다룰 거고요. 언어는 자바를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간단하지만 중요하고 또 유용한 싱글턴 패턴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해당 프로세스 내에서 딱 하나만 만들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용자가 여러분이 만든 앱을 사용하는데 세팅에서 다크 모드를 설정해 놓으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더라도 이 다크 모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겠죠. 어떤 페이지에 있든 이 세팅을 관리하는 객체는 반드시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해야겠죠.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팅이란 클래스에서 이처럼 다크 모드 여부와 폰트 사이즈를 이처럼 설정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지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죠. First 페이지에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세팅스 객체의 설정들을 변경하고 그 내용들을 출력해요. Second 페이지 클래스에도 세팅을 추적한 함수를 만들고 이처럼 메인에서 차례로 실행해보면 First 페이지에서 변경한 내용들이 Second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이 settings와 이 settings는 이처럼 각각 새로 생성되어 넣어진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싱글턴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settings 클래스를 변경시켜 볼게요. 먼저 생성자를 private을 만듭니다. 그럼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new로 생성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static으로 클래스 자기 자신인 settings 타입의 객체를 하나 더요. 클래스 안에 스태틱이 아닌 변수나 메소드들은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메모리의 공간을 새로 차지하지만 스태틱으로 선언된 것들은 객체가 얼마나 만들어지든 메모리에 지정된 공간에 딱 하나만 존재하게 돼요. 컴파일 할 때부터 이 요소가 차지할 메모리 용량을 이미 알 수 있도록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동적 요소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static, 정적 요소라고 불리는 거죠. 정적 변수 settings를 만들었고 이번엔 정적 메소드 get settings를 만들게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settings는 처음에 널로 초기화되어 있죠. 아직 그 상태라면, 즉 다른 곳에서 이 get settings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이라면 이처럼 settings 객체를 선언해서 이 변수에 넣어주고 어디선가 get settings를 이미 실행해서 settings가 만들어진 상태라면 그걸 그대로 반환해주면 되는 거죠. first 페이지와 second 페이지에서 settings 변수에 값을 넣는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 줄게요. static 메소드는 이미 메모리의 정적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객체를 new로 생성하지 않고도 이처럼 클래스에서 바로 불러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first 페이지에서 변경한 세팅이 second 페이지에서 그대로 출력된 모습을 볼 수 있죠. first 페이지에서 이 정적 settings의 값을 넣었고 second 페이지는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에요. 기똥차죠? 이제 페이지를 몇 개를 만들든 세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정적 변수들 쓰지 왜 싱글턴을 쓸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터페이스의 사용이나 레이지 로딩 등 싱글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싱글턴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만 작성하면 멀티스레드 환경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싱글턴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언어마다 검색해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전략 패턴이라고도 불리는 스트레라지 패턴이에요. 이런 검색 화면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버튼들 중 하나를 눌러서 모드를 설정하고 선택된 모드에 따라서 이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검색의 방식이 결정되도록 하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 실행 중 모드가 바뀔 때마다 검색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전략이 수정된다는 거죠. 버튼들이 각각 이 메소드들을 실행한다고 가정하고 패턴 활용 없이 단순하게 짜볼게요. 우선 현재 어떤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넣어둬야겠죠. 이 버튼들이 눌릴 때마다 이 mode 변수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검색 버튼이 눌려서 이 변수에 들어오는 search 버튼 객체에 onClick 메소드가 실행되면 mode에 어떤 값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if 문으로 그에 해당하는 동작이 행해지는 거죠. 실제 코드들은 보통 이것보다 훨씬 길 거예요. 각각의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하면 이 search 버튼에 onClick 메소드를 그때그때 다시 수정해줘야겠죠. 이런 설계는 우아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코드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질 거고 클래스마다 역할 지정을 뚜렷이 해서 모듈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나가는 객체 지향의 철학에도 어긋나죠. 전략 패턴은 모드마다의 동작 하나하나를 모듈로 따로 분리해서 이 버튼들을 누를 때마다 이 검색 버튼을 누를 때 실행될 검색 모듈을 갈아 끼워주는 방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예요. 전략 패턴으로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볼게요. 이 onClick 메소드 내 코드들 다 없애고 여기 search strategy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 객체의 search 메소드만 실행하도록 했어요. 이 search strategy는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예요. 아직 객체 지향 개념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인터페이스는 자격증과도 같아요. 자격증이 혼자 움직여서 일을 하지 못하지만 누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바리스타 일을, 스쿠버 자격증을 따면 스쿠버 다이빙을, 의사 자격증을 따면 의사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죠. 인터페이스는 그 자체로 객체를 만들 수는 없지만 특정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는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지정한 메소드를 필수적으로 선언해서 장착해야 해요. 바리스타가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가는 자유인 것처럼 그 메소드의 내용은 짜기 나름이지만요. 서치 스트래티지 타입으로 변수를 지정한다는 건 그 값으로 이 자격증을 가진 클래스의 객체가 이 변수에 대입되는 거예요. 이 자격증은 search라는 메소드를 갖기 때문에 서치 스트래티지를 임플리먼트한 이 클래스들은 모두 search 메소드를 갖는 거죠. 각 모드마다 실행된 코드들을 바로 이 클래스들에 각각 작성하도록 할게요. search 버튼 클래스의 search strategy는 생성식 2처럼 전체 검색으로 초기화되어 있지만 이 세터를 이용해서 언제든 search strategy 인터페이스를 입은 다른 검색 전략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버튼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처럼 search 버튼 객체의 검색 전략을 각각의 것으로 갈아 끼워 넣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 검색의 방식이 변경되면 이 클래스를 찾아 내용을 수정하면 되고, 영상 검색 등 새 검색 방식이 추가되면 서치 스트래티지를 임플리먼트한 새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처럼 옵션들마다의 행동들을 모듈화해서 독립적이고 상호 교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스트래티지, 전략 패턴이에요. 스탯 패턴의 설계 구조는 스트래티지와 얼핏 비슷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게 전략 패턴이랑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전략 패턴은 어떤 동일한 틀 안에 있는 특정 작업의 방식, 모드를 바꿔줄 때, 그리고 스테이트 패턴은 TV가 꺼져 있을 때 누르면 켜지고 켜진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꺼지는 버튼처럼 특정 상태마다 다르게 할 일, 나아가서 그 상태들 자체를 그 상태마다 실행 시 할 일과 함께 하나하나 모듈화해서 지정해둘 때 쓰이는 거죠. 앱 화면에 다크 모드 여부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프로그래밍한 예제예요. 이 머드 스위치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스트래티지 패턴의 서치 버튼과 유사하죠? 여기에 서치 스트래티지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머드 스테이트가 있고 온 클릭은 여기서 온 스위치로 바뀌었어요. 모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머드 스테이트 인터페이스는 이를 토글, 즉 온, 오프로 바꿔주는 역할의 토글 메소드를 갖고 있죠. 이를 임플리먼트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클래스들은 스트래티지 패턴의 모드 클래스들처럼 스위치를 눌렀을 때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 모드를 상태로 가지고 있는 스위치에 모드를 각각 반대 상태로 바꿔 넣어줘요. 즉 라이트 모드에서 스위치를 가동하면 다크 모드로, 다크 모드에서는 라이트 모드로 상태가 전환되는 거죠. 스트래티지 패턴이 지정된 특정 메소드가 모듈화된 모드에 따라 다르게 실행되도록 하는 거라면 이 스테이트 패턴은 그 메소드가 실행될 때 모두도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 모두의 전환이 예제처럼 여기서 진행될지 혹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진행될지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커맨드 패턴도 어떤 예제들을 보면 스트래티지 패턴과 매우 유사해요. 근본적인 차이는 전략 패턴은 같은 일을 하되 그 알고리즘이나 방식이 갈아 끼워지는 거라면 커맨드 패턴은 그 하는 일 자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때문에 커맨드 패턴이 사용되는 모습은 보다 다양해요. 전략 패턴의 예제처럼 모드 변경에 따라 명령을 갈아 끼워 넣는 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위키피디아의 커맨드 패턴 항목에 나온 예제처럼 스위치를 올릴 때와 내릴 때 각각 다른 명령을 심어주는 식으로 짤 수도 있고, 지금 보여드릴 예제처럼 여러 명령들을 목록으로 실어보내서 차례로 실행시킬 수도 있죠. 로봇이 할 일을 미리 순서대로 입력한 뒤 출발 버튼을 누르면 이를 차례차례 수행하는 학습용 장난감을 프로그래밍해 보기로 해요. 일단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메소드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 주어진 칸 숫자만큼 전진하기, 주어진 좌우 방향대로 회전하기, 그리고 앞에 물건을 집어 올리기가 있어요. 이제 이 로봇에게 주어질 명령들을 살펴보죠. 많은 예제들에서 인터페이스는 사용하지만 우리 예제에서는 abstract class, 즉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 볼게요. 상속의 개념은 아시죠? 부모 클래스는 메소드라는 가업뿐 아니라 멤버 변수라는 유산도 물려주죠. 인터페이스보다 제한되는 점이라면 한 사람이 자격증을 몇 개든 딸 수 있지만 상속해줄 부모님은 여럿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abstract, 추상 클래스는 지병이 있어서 밖에 나다니지 못하고 집콕해 있는 부모예요. 스스로는 객체를 생성해서 활동하지 못하지만 대신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들이 물려받은 유산과 가업을 그대로 또는 자기 방식대로 수정해서, 그리고 자기만의 재산과 직업을 추가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커맨드라는 추상 클래스는 로봇이라는 유산이 있고, 가업으로는 이 로봇의 값을 지정하는 set robot, 그리고 명령을 실행한다는 의미의 execute가 있어요. execute는 추상 메소드라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처럼 부모 클래스가 아닌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되죠. 부모가 시키기만 했지 가르쳐주진 않은 거예요. 이 커맨드로부터 상속을 받은 새 자식 클래스들을 살펴볼까요? Move Forward 커맨드는 칸수를 의미하는 정수값 스페이스를 임자로 받아서 생성이 돼요. Execute를 하면 로봇으로 하여금 스페이스 값만큼 전진을 하도록 하죠. Turn 커맨드 클래스는 방향값과 함께 생성돼서 로봇에게 해당 방향대로 전환을 일시키고 피커 커맨드는 필요로 하는 변수 없이 로봇이 이 앞에 물건을 집어 올리도록 하죠. 이 세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로봇에게 내릴 명령을 객체로 저장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총괄할 로봇킷이란 클래스예요. 기본 변수 값으로 로봇의 객체를 갖고 커맨드를 상속한 클래스의 객체들을 담을 어레이 리스트인 커맨드를 뒀어요. 거기에 명령을 추구하는 add 메소드가 있고 명령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 스타트를 실행하면 차례로 그 명령들의 키트의 로봇을 할당하고 각각 execute를 실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명령들을 키트에 추가하고 나서 스타트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처럼 리스트에 들어간 명령들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커맨드 패턴을 잘 응용하면 각종 생산성 툴처럼 여러 작업들을 수행한 뒤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를 구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른 콘센트나 전압을 쓰는 외국에 가면 이런 어댑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죠. 어댑터란 건 형식이 다른 둘 사이에 연결돼서 이 둘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해준 도구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어댑터는 보통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객체들이 같은 형식 아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인터페이스는 자격증 같은 거라고 했죠. 양식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는 요리를 하고 파티시에 자격증을 가진 파티시에는 제과를 한다고 쳐요. 요리사들이 일하는 큰 식당에서 디저트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파티시에를 고용했어요. 매니저는 바쁜 와중에 누구한테는 요리해라, 누구한테는 제거해라 구분해서 말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파티시에게 어댑터를 달아주는 거예요. 파티시님은 앞으로 제가 요리해주세요 하면은 제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말이죠. 이제 매니저는 누구에게든 요리를 시키면 되는 거죠. 어떤 걸 하게 될지 감이 잡히시나요? 스토리지 패턴에 검색 버튼 예제를 다시 볼게요. 사이트가 다른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동영상을 검색하는 옵션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검색 방식은 다른 회사에서 짠 거라서 우리가 쓰던 것과는 인터페이스가 다릅니다. 인터페이스 이름뿐 아니라 메소드명도 다르고 메소드의 형식도 달라서 글로벌로 검색할지 여부를 불리언으로 넣어줘야 해요. 때문에 이 서치 버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방식으로 끼워 넣어지는 건 불가능한 형태죠. 그렇다고 이 Find 알고리즘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서치 버튼 클래스를 수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거예요. 바로 이때 어댑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Find 알고리즘 인터페이스에 어댑터를 끼워서 Search 스트레이지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해보죠. Search Find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걸 적용할 거니까 Search 스트래터지로서 작동하겠죠. 멤버 변수로 Find 알고리즘의 객체가 생성자를 통해 넣어지게 돼요. 그리고 Search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 Find 알고리즘의 객체에 Find를 실행하면서 항상 글로벌로 검색하도록 값도 넣어줘요. 내가 Search라고 말하면 너는 Find True로 알아들으면 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Set Mod Movie에서 사용된 모습을 볼까요? 이처럼 어댑터 안에 Find 알고리즘의 객체를 넣어서 Search Strategy 형태로 끼워주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죠. 실행해보면 이처럼 좋아, 자연스러웠어 하고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커맨드 패턴의 로봇 예제도 적용해볼까요? 같은 로봇인데 다른 로봇킷을 사용하는 한 사용자가 로봇이 뒤로 돌아서 이동하게 하는 명령을 자동화 명령으로 만들어 공유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명령은 형식이 다르죠. 커맨드란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게 아니라 order라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클래스고 로봇을 내부 변수로 가는 게 아니라 run이라는 명령어에 임자로 넣어줘요.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의 로봇 키트에서는 이 명령 셋이 호환되지 않아요. 뭘 해야 할지 알겠죠? 어댑터를 만듭시다. 멤버 변수 order 객체를 생성자로 받아와요. 그리고 이 execute 명령을 받으면 order 객체에 넣으래 상속받은 내부 변수인 로봇을 넣어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execute 하면 갖고 있는 로봇 가지고 run 하면 돼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댑터에 끼워서 명령 리스트에 넣어주면 보시다시피 기똥차게 작동을 하죠. 알겠나요? 이번 편의 마지막 패턴으로 프록시, 대리인 패턴을 알아볼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대표는 만나기 어렵죠. 스케줄을 조율하거나 메시지를 남기거나 하는 등 어지간한 일은 비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가 됩니다. 회사 대표가 몸소 등장해야 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고 권한이 필요한 일이겠죠.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클래스들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받아와야 해서 시간이 걸리거나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객체로 여러 생성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클래스에 프록시, 대리인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따로 두어서 가벼운 일은 그 비서가 처리하고 대표가 직접 나와야 할 수 있는 무거운 작업을 할 때 비로소 실제 클래스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의 썸네일을 보면 마우스를 그 위로 가져가면 해당 영상의 프리뷰가 실행이 되죠. 비슷한 형식으로 영상들의 썸네일이 뜨되 기본적으로는 제목이 나타나고 마우스 오버시 유튜브처럼 프리뷰가 재생되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제목을 화면에 나타내는 건 가벼운 작업이지만 프리뷰를 보여주려면 영상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죠. 썸네일을 담당하는 객체는 제목과 프리뷰를 두 메소드를 통해 각각 보여주도록 하되 썸네일이 처음 화면에 나타날 때는 일단 제목만 보여줄 수 있는 프록시로 생성되게 하고
프리뷰를 보여주는 무거운 작업은 실제 클래스가 담당하도록 해서 프록시 객체로 생성된 썸네일에 컷을 올릴 때 실제 클래스가 호출돼서 프리뷰를 보여주게 할 거예요. 일단 썸네일은 인터페이스를 둡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여주는 메소드와 프리뷰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모두 둬요. 실제 클래스인 리얼 썸네일 클래스와 대리인 클래스인 프록시 썸네일 클래스 모두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합니다. 리얼 썸네일 클래스는 생성 과정에서 영상을 받아오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 영상 데이터를 받아와 갖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여주는 쇼 타이틀뿐만 아니라 프리뷰를 재생하는 쇼 프리뷰 메소드도 실제로 실행할 수가 있죠. 프록시 썸네일은 영상을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생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객체도 가벼워요. 그리고 같은 인터페이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쇼 프리뷰 메소드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직접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멤버 변수, 리얼 썸네일이 보이시죠? 프록시 썸네일이 생성될 때에는 일단 값이 지정되지 않고 널인 상태예요. 쇼 타이틀 같은 가벼운 작업은 프록시가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영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쇼 프리뷰는 프록시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죠. 그때 실제 썸네일인 리얼 썸네일 객체를 생성해서 그 실제 썸네일 객체를 통해 실행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불러오는 거죠. 사용되는 부분의 코드를 볼까요? 이렇게 프록시로 생성하고 어레이 리스트에 넣어서 화면을 나타내보면 하나하나 제목이 표시되고 마우스를 썸네일에 올릴 때에야 실제 객체 생성 시 출력되는 문자열들이 이처럼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리얼 썸네일로 생성한 썸네일은 다시 영상을 받아보지 않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처럼 필요할 때에만 실제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죠. 프록시 패턴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응용되기 때문에 예제들을 찾아보시면 더 다양한 활용 예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처럼 6가지의 디자인 패턴들을 알아봤어요. 다른 패턴들 중에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댓글로 제안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패턴들과 함께 찾아뵐게요. 수고하세요.